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올케 개념에서 세계사 21번째 시간이고요. 7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진호입니다. 오, 드디어 21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제 고대 유럽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유럽을 끝내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로마의 정치사를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까지 열심히 필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쭉 머릿속에 하나하나 고대 유럽을 좀 나열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 막 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배웠습니다. 자, 아테네 민주정치는 솔페, 클페, 솔론의 금권정,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정, 근데 페리클레스까지는 이제 완전 이제 민주정의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고요. 자,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경우는 500인 평의에, 그 다음에 도평추방제 생각하시면 된다. 자,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는 수당제, 추첨제, 그 다음에 이제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다라는 거고, 이러한 그리스 민주정치의 한계점은 뭐였다? 여성이나 노예나, 그 다음에 거류 외국인,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에게는 참정권이 보여되지 않았다는 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사가 있었는데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는요.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싸웠다 얘기 있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전투로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다. 자, 그 결과 누가 이겼는데 아테네가 이겼어.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겼어. 그래서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면서 델로스 섬에 있는 공동군구를 막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굉장히 막강한 파워다. 그게 바로 아테네의 황금기 페리클레스 시대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한편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요. 소수의 도리스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통치하려고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강력한 군사 통치를 통해서 다수를 지배하려고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헤일로타이라든지 예송민들 뭐 그다음 반자유민 뭐 페리오이코이 이런 얘기 했었고요. 막 진짜 일찍이부터 굉장히 군사 교육 받고 집단 생활을 하더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둘이요. 그렇지.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맞붙게 됩니다. 델로스 동맹, 아테네,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스파르타, 둘이 싸워서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하지만 그리스 세계 내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스파르타가 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곳을 장악하게 되더라, 정복하더라,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복했던 바로 누구? 정복 이후에 등장한 사람,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참고로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로스, 우리 알렉산드라고 더 이제 쉽게 부르는데, 자,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기원전 334년에 동방원정을 갔습니다. 특히 가는 과정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랑 만나서 이소스 전투에서 이겼죠. 그게 언제? 기원전 333이라고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소스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저기 인더스 강유까지 진출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북인도 통일을 자극시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굉장히 큰 영토, 그래서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세 개 대륙에 걸친 굉장히 큰 대제국을 건설했다 했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동방의 전제구주제를 도입했었고 정복지마다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뭐 속주를 두고 뭐 이제 총독 파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인과의 혼인을 장려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멸망한 이유는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다시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로 분열되었고요. 자꾸 혹시 실이 반응할까 걱정돼서 보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이후에 기원전 1세기쯤 되면 아예 이제 로마에 아예 정복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 자, 한편 로마에 시작한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출발합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라틴인들이여 테베레강 유역에서 시작되었고요. 기존엔 공화정이 아니라 원래 이제 약간 귀족정 스타일로 갔어. 그래서 집정관과 원로원을 만들어서 기원전 6세기경에는 그렇게 가다가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들이 평민들이 부유해지면서 이들이 중장보병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정치적인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병사들끼리 파업을 했던 성산철수라는 사건이 있었다. 여기서 기원전 494년에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자라고 하면서 호미인간이라고 하는 직책을 설치하게 되고요. 이들은 평민에서 선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로원의 결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서 그 거부권을 비토 아니야? 비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자, 계속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하기 위한 법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원전 450년경에 12표법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것은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었다. 이게 왜 등장했는데 그 전까지는 귀족들이 자신의 말이 옳다면서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했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근데 그 이후에 12표법을 통해서 어쨌든 성문법이 됐으니까 이제는 아무게 하지 못하겠지. 두 번째, 리키니우스법, 기원전 367년이었고요. 이거는
기원전은 뭐였습니까? 기억합니까 혹시? 그렇지.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평민 중에서 선출해라. 세 번째, 호르텐시우스법 기원전 287년이었지. 요거는 뭐였어요? 그렇지. 우리 평민의 결의도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해달라. 두 번째, 법률상으로 귀족과 평민 동등한 권리 갖게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후에 4번 뭐였어요? 기원전 3세기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그 내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시선을 바꿔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264년부터 146년까지 약 한 120년 동안 로마 카르타고 전쟁, 바로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로마의 스키피오, 그 다음에 카르타고의 한니발. 진짜 한니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도 막 나와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이겨요? 그렇지, 스키피오가 이깁니다. 로마가 이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자영농들이 또 몰락하게 되고 라티푼디움이 성행했더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자영농이 몰락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더라. 자,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지고 로마사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스파르타쿠스의 남, 바로 검투 노예사였던 이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됐고요. 넷플릭스에 영화인가 드라마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원전 1세기경에. 그래서 이걸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1차 삼두 정치입니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그때 당시에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에 반대파들에서 암살당해요.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비롯해서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2차 삼두 정치를 이끌게 됩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안토니우스 꼴보기 싫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쟁에서 무슨 전투? 무슨 해전?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이 사람 혼자로서 단독으로 제정으로 우뚝서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제정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요. 자, 옥타비아누스의 제정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자, 프린캡스라고 하는 제1시민의 지위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엄한 자라는 칭호인 아우구스투스를 원로원으로도 부여받으면서 굉장히 중흥기를 이끌어가게 되고요. 이제 전성기를. 그러면서 사실 그 오현제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니아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는데 235년부터 3세기경에 이제 군인 황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지. 막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야. 이 잘못된 거 아니야, 맞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부자의 소작인들이었던 콜로누스를 갖다가 이제 노동을 시키는 콜로나투스가 운영이 되더라고 했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면서 전제군 주제를 도입했고 제국의 4분의 통치를 얘기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트교의 공인을 담은 내용을 담은 밀라노 칙령을 내게 되고 반포하고, 그다음 니케아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아마 종교 간의 갈등, 그러니까 종교 내에서의 갈등을 좀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즉위했던 테오도시우스 대제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했다 392년에. 하지만 테오도시우스 왕제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후에 로마가 동서로마로 나뉘더라. 이후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476년에 망하게 되고, 동로마 같은 경우는 1453년에 메헤메트 2세에 의해서 망하더라 까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와, 대박이죠? 여러분, 물을 좀 마실게요. 근데 이제 속사포 랩한 것 같아, 약간 느낌이. 네. 그럼 우린 지금 몇 페이지로 가냐면요, 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 23페이지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문화를 좀 정리할까 싶어요. 자, 1번에 이렇게 몰아놨다 얘기했었잖아요. 자, 52번 갑니다. 고대 유럽의 문화. 참고로 여러분 7주차 끝나고 이제 8주차 다음 주에 들어가잖아요. 다음 주 8주차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로 그 서양사 저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쫙 하고, 어차피 왜냐면 우리가 복습을 또 했으니까 이제 빈칸 치기로 복습하고 문제 풀고 이제 중세 유럽 들어갈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노트 가겠습니다. 자, 1번 그리스부터 갈게요. 사실은 맨 처음에 쌤이 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 특징적으로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를 비교하는 식으로. 원래는 나는 문화 파트는 한 번에 가르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하고 나면은 중세 서유럽, 비잔티움 문화,
그리고 저 뒤에 17, 18세기 문화까지 싹 합쳐서 보통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올해는 약간 방식을 좀 바꿔봤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나중에 까먹어. 그래서 문화사를 한 번에 해줘도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차라리 한 번에 하고 복습을 철저히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리고 이 파트, 문화 파트가 자, 최근 들어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 문화 파트가 선지로 나온 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선생님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기출 다 정리를 해놔. 3년치 평가원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스타가 3년치만 이유는 개정 이유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문화를 물은 내용들이 잘 없어요. 미안한데. 문화를 물은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정치사를 관해서 이제 물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화 파트를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미친 애가 다 외워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생각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특징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요. 되게 합리적이고 인간중심적이에요. 왜냐? 어쩔 수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그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인간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철학부터 갈 건데요. 자, 지금부터 약간 좀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가지치기를 할 거니까 좀 글씨 좀 작게 적어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이들이 연구하는 철학이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자연 철학과 인간 철학으로 나뉘게 돼요. 자연 철학은 말 그대로 자연에 탐구하는 철학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 바람이다 아니다 사원소설 막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피타고라스는 숫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이제 어쨌든 아나시만드로스 엠페도클레스 등등 잠깐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탈레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아르케라고 하는 자연의 원리를 갖다가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 인간 철학은요. 인간에 대해 궁금한 거야. 인간은 어떤가? 왜냐? 우리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했잖아. 그래서 인간에 대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 모두 다 똑같아. 보편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딱 절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진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진리, 우리가 말하는 진리 또한 다 다를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을 나누는 게 소피스트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인간 철학에서 이 둘의 계열이 약간 달라요. 자, 소피스트는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소피스트는 대표적으로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고르기아스라든지 굉장히 회의주의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칼리클레스, 덕이한 욕망의 충족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 진리를 강조해요. 그에 비해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보편적이고 절대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자, 특히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지의 자각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도 얘기하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국가론, 철인국가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인국가론, 이데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덕윤리학자거든요. 덕이라든지 이 아랫대라고 하는 탁월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아랫대. 그래서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도 공동체주의자예요. 공동체. 그래서 이런 어쨌든 사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약간 계열이 나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성과 사유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반면 소피스트는 개개인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상대적으로 다르고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이나 경험,
각기 다르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이 철학적 경향이 뒤에 헬레니즘이나 로마 문화라든지 저 중세 유럽 그리고 근대 유럽의 문화까지 아니 근세 유럽이라 합니다. 우리는 근세 유럽의 문화까지 다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윤사에서 아무래도 많이 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문학 가겠습니다. 자, 문학은 자 당연히 알죠? 호메로스라는 사람의 자 노란색으로 갈까요? 그렇지 노란색으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라는 작품이 있고요. 자, 역사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선생님 왜요? 왜냐면 쓴 내용이 다르거든요. 빨간색으로 1번, 2번. 첫 번째 1번 헤로도토스의 역사.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의 역사라는 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투키디데스. 참고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경제학 용어도 있지. 자, 투키디데스의 역사라는 책. 두 책이 달라요.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자, 헤로도토스의 역사 같은 경우는요. 얘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한편 투키디데스의 역사 같은 경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내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연극 가볼까요? 쭉. 네, 뒤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연극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 희곡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희극, 기쁨을 다루는 작품들도 있는 반면에 비극, 슬픔을 다루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명 정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소포클레스라는 사람도 있고,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다만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파트를 가지고 이제 내신에도 낼 수는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리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미술 갑니다. 자, 이제 조각의 미술 같은 경우는 조각이나 건축이 좀 약간 발생하는데요. 우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들은 조화와 균형의 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빨간색을 하나 적어볼게요. 신전을 이제 건설하는데 신전 건축에 자 바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헬레니즘 쓰면 될 것 같아서 자, 헬레니즘 문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는 쌤이 인도사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쿠션 왕조할 때. 자, 그때 뭐 때문에? 그렇지, 간단한 미술 때문에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2번 헬레니즘. 자, 헬레니즘 같은 경우도 특징부터 해서 간단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뭔가 줄이 삐뚤빼뚤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일직선으로 자, 특징부터 갈게요. 자,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이거 적어볼까요? 되게 개방적이고요. 세계 시민주의적. 세계 시민주의적. 이때 사실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게 발달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문화가 전파되고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섞이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이랬던 것 같은 느낌이긴 해.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 오리엔트가 동방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와 오리엔트의 문화가 합쳐지면서 약간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철학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철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 얘기를 좀 연결해서 갈 거야. 자, 감각 경험을 중시하는 계열이 있고 이성사를 중시하는 계열이 있어. 그래서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자, 이 감각 경험을 중시하는 계열을 바로 우리는 에피쿠로스학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사유 계열을 중시하는 학파를 우리는 스토아학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학파. 자, 근데 이건 있어. 헬레니즘 시대 철학의 관점은 뭐냐면요. 굉장히 불안해. 왜냐? 잦은 전쟁이 있고
이 전쟁 속에서 우리 나를 지켜야 되고 우리 지켜야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고 우리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사회인 거거든요. 그 불안함 속에서도 평온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아타락시아라는 걸 얘기하는데 아타락시아가 뭐냐 하면은 평정심입니다. 없는 거야. 뭐가? 타락스. 동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막 감정이 동요되고 막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좀 편안한 상태로 평정심을 우리가 갖자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게 아타락시아라는 거고요. 그에 약간 좀 다른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정념에 초연해지는 거야. 모든 감정에 초연하자는 게 아니고 정념, 사사로운 사념에서부터 우리 좀 벗어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파테이아라고 합니다. 아파테이아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서 부동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약간 정신적인 얘는 어쨌든 쾌락주의자거든요. 감각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데 쾌락주의는 쾌락주의인데 소극적 쾌락,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고자 얘기하는 거고. 자, 그에 반해서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약간 절제하고 좀 초연해지고 금욕주의적인 색채를 보이게 됩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이 둘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등장한 철학이라 할지라도 약간은 다른 모습들이 보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연과학 가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자연과학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우리 좀 칸이 좀 있을 거야. 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람 이름만 좀 많이 적을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유클리드. 유클리드의 기하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이 우리 에우클리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은 기하학 이렇게 간단히 적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불러볼까요? 아르키메데스. 자, 아르키메데스. 자, 이 사람은요 부력의 원리. 대표적으로 유레카 있었잖아, 맞지? 부력의 원리. 그냥 부력이라고만 적겠습니다, 나는. 자, 세 번째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 같은 경우는 태양 중심설. 그다음 네 번째 에라토스테네스. 이제 이 사람은 지구의 자오선을 측정했죠. 그래서 기억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보면은 첫 시간에 그거래요. 그 소수와 합성수 배우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의 배수 걸러내고 3의 배수 걸러내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들이 소수다. 소수다 아니면 소수. 약간 구분한다고 소수 이렇게 불렀어서 맞지?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헤로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예술이 있습니다. 맞지? 예술은 대표적으로 좀 더 밑줄. 예술은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가지. 첫 번째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밀로의 비너스상, 그 다음에 니케상, 그 다음에 라오콘 군상. 근데 이들의 특징이 어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관능적이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관능미를 추구하더라. 근데 이러한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더라? 그렇지. 북인도의 이제 동서교통로의 발전과 함께 쭉 이제 가서 어디로? 북인도로. 자, 북인도로 전파돼서 화살표 뭐에 영향을 주더라?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주더라. 자,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 이제 로마 문화거든요. 자, 로마 문화 한번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 문화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 문화도 그렇게 어렵다 그건 아니에요. 역시나 한번 보고 내신에는 충분히 다 낼 수 있는 것들. 수능에만 요즘 잘 안 나온다라는 거야. 자, 특징부터 하나 차례차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문화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로마 문화는 되게 실용적이라는 거야. 되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우선 첫 번째, 그리스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가 다 섞였어.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결국 얘네의 목적은 실용적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법률부터 갑니다.
이들의 법률의 적용 단계도 약간 되게 재밌어요. 자, 우리가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라 배웠던 게 뭐야? 12표법이라고 했지. 이 12표법이요. 시민법이 되고요. 이 시민에만 적용되던 법이 만민에게 적용된 내가 기초적인 틀을 만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만민법.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요. 538년에 자, 비잔티움 제국에서의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들었다 로마법 대자. 요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됐지? 자, 그리고요, 이제 건축이 또 발달하는데요. 우리 뭐 수도교라든지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건축. 이렇게 하면 뭐 대표적으로 노란색으로 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가장 유명하죠. 콜로세움이라든지 뭐 수도교, 네, 수도교나 개선문, 뭐 공중목욕탕 등등 있습니다. 옛날에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이 공중목욕탕과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를 끄고 수업을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카메라 수업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끄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쉽게도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저희 현장에서 네, 카메라 끄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다음 과학 보도록 할게요. 과학. 자, 로마 시대의 과학은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뭐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이오스 천동설. 이제 나중에 저기 뒤에 가서 뒤에 과학혁명 파트를 배우게 되면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대비되면서 그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마녀사냥 당하는 막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역사책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때. 그래서 이 역사책도 좀 빨간색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리비우스의 로마사라는 책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카이사르 갈리아 전기. 세 번째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네 번째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요 4권 정도가 로마의 역사서로서 자주 나오는데요. 요거는 사실 내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가원단에서 출제된 적은 최근 3년 교육과정 바뀌고는 없다라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다 보면 알겠지만은 기출문제집에는 간혹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가끔씩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 2명 적혔습니다. 알겠지? 사람 이름 베르길리우스랑 키케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주의자인데요. 뭐 키케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로마 공화주의자다 뭐 얘기하면서 막 뭐 배우는 것들이 있긴 한데 뭐 그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대학 가서 배워서 키케로 같은 경우는 나온다 하더라도 윤사에서 뒤에 공화주의 파트도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알겠지? 다음 철학 갑니다. 마지막 철학. 철학은 이때 스토아 철학이 유행하는데요. 왜냐?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다 하나만 적어 놓을래? 고마.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 오현지 시대 마지막에 황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황제의 명상록이라는 책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스토아 철학을 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2번 고대 유럽의 문화까지 해봤습니다. 사실 앞에 로마 말씀이 굉장히 길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요번 21강은 좀 빨리 마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복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도 우리 조금 자료는 보고 갈까요? 네. 자료는 그래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어떻게 고민했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교육청 가상 기출도 24문제 들어가 있고요. 야, 3, 4, 7, 10. 야, 서양사가 6문제씩은 나온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자, 그러고 또 뒤에 보면은 그 우리 자료들 쭉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자료들만 보고
그리고 이제 마칠게요.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34페이지거든. 34페이지. 야, 유럽사는, 서양사는 5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맞지? 네, 여러분, 그 뒤로 가서 34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페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정치라고 해서 1번 나오고 있어요. 자, 페리클레스는, 자, 첫 줄 갑니다. 페리클레스는 처음으로 배시몬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람, 밑줄.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 그래서, 그냥,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거구나. 넘어가면 됩니다. 2번,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자, 페르시아군이 베르토고 소돔나 소식을 들은 에레트리아인데 몰라가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걸 통해서 밑에 봐봐. 헤로도토스의 역사 밑줄. 방금 얘기했죠. 헤로도토스의 역사, 우리 그리스 문화에서 이거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담은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3번 스파르타쿠스의 난 갑니다. 자, 첫 줄 밑줄 간다. 카프아에서 양성되고 있던 검투사 노예 중 한 명이 스파르타쿠스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번 도편 추방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알 거예요. 그래서 그냥 4번에 도편 추방제 자체만 밑줄치고, 자, 이거를 실시했던 사람이 누구였어? 기억납니까? 클카피카가 아니라 솔페크페 클레이스 테네스 더라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5번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무덤 밑에 첫 번째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밑줄 05번 거기 오른쪽 제목에, 자, 밑에 투키디데스의 역사 밑줄, 그 다음에 첫 줄 갑니다. 아테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은 에오보야 점령 이후 체결된 30년 평화를 깨고 전쟁을 벌였다 밑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아니다, 마지막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아테네가 강력해져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스파르타인들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넘어갈게요. 호민간의 권한입니다. 자, 주요면 뭐 C 적히고 뭐 그럴 때 카드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거기 붙여볼게요. 자, 호민간은 원룸 선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자신들이, 자, 첫 줄 마지막부터 자신들이 승인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였다. 이게 뭐예요? 호민관들은 원로원의 결의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어. 이거를 비토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자, 7번 솔론의 금권정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상위 1, 2계층에게는 고위관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주어졌다. 하위 3, 4계층에게는 하위관직과 민의 출석 투표의 권리만이 주어졌다. 결국 그래서 밑줄 어디로 가냐면은, 자, 전체 시민으로부터 갑니다. 전체 시민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정치적 권리와 군사적 의무를 차등적으로 규정하였다만 밑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로마 공화정의 구조 보세요. 거기 보면 가나 비어 있습니다. 호민간 평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정 최고기관은 원로원이죠. 원로원. 가는 원로원이고요. 그럼 재무관들 거쳐서 정원 2명, 임기 1년 이거는 집정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로원과 집정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퀴즈. 자, 집정관 2명 중 1명은 평민에서 선출하도록 만들었던 법은 뭡니까? 리키니우스 법입니다. 자, 밑에 포에니 전쟁 보세요. 우리 만약 자료도 넣어놨지만 혹시나 보라고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뭐 자마 전투가 뭐 그 중요하긴 한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10번 옥타비아누스 봅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맨 아랫줄에 그들은 만장의 줄 아우구스투스란 신성한 칭호를 보여해 주기까지 했다의 밑줄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읽어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짐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와 짐 리키니우스 아우구스투스가, 자, 첫 줄 쭉 밑줄 갑니다. 기조 속에서 밀라노에서 해동하고, 공익과 안전에 관한 모든 현안을 토의하였다. 끝! 그래서 뒤에 내용은 크리스토에 의하니까 크리스토의 공인에 관한 내용인데, 내가 이 사례의 별표를 좀 치러 가고 싶어요. 11번은. 왜냐?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도 4분의 통치는 이어졌기 때문에 황제 2명이라 했잖아. 콘스탄티누스랑 리키니우스. 이렇게 황제 2명이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 리키니우스가 우리가 알던 그 앞에 리키니우스 이름만 같은 건지 다른 살이야. 그때가 살아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알겠지? 몇백 살인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 12번. 자, 군인 황제 시대입니다. 3세기 로마의 밑줄. 그럼 군인 황제 시기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뒤에 콜로나투스 등장의 밑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디오크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에게 타개하기 위해서, 자, 통치체제의 변화에 밑줄 치고요. 그게 뭔데? 4분할 통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적었어요. 그게 4분할 통치라는 거.
자, 13번 그라쿠스 형제 개혁에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옥타비아누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요. 자, 이집트의 여왕이 누구예요? 여기서 클레오파트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블라브라시라 할 때 그래서 자유의 수호자 바로 이제 여기서 옥타비아누스 얘기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 밀라노 칙령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지금 15번 사료까지 봤습니다. 알겠지? 자, 15번까지 자, 쭉. 자,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해서 이제 중세 유럽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그 평가원 문제를 어디 몇 번 몇 번 풀어야 되는지 한번 이제 같이 쌤이 찝어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가원은 미리 풀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평가원 기출은 미리 풀어오는 게 상도덕의 새끼들 알겠지? 자, 자, 1번 문제. 요거 쌤이 다 적어놨기 때문에 좀 지울게요. 우리 문안에 이제 다 피겠습니다. 자, 지우고 쌤이 이제 문제 번호를 일단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평가원 기출도 많기 때문에 자, 어디 보자. 1번. 그 다음에 보통 한 문제씩 출제되기 때문에 1번, 그 다음에 7번. 보통 이제 평가원 한 번당 한 문제씩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14번. 그 다음에 16번. 16번. 네. 잠깐만요. 14번. 뭐지? 16번. 잠시만 있어봐. 응? 왜 다르지? 잠시만 있어. 나 약간 좀 당황스럽네. 11번, 11번. 깜짝이야. 이게 보다 보면은 여기 번호랑 번호 헷갈려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7번, 11번, 7번, 맞네. 7번, 10번 맞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자, 2, 2, 2, 2, 그 다음에 19번. 네, 이렇게 5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아이고야. 1번, 7번, 14번, 16번, 19번. 네, 이렇게 여러분들 미리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워낙 앞에 러닝타임이 길어서 이번 시간 빨리 마치는 겁니다. 알겠지? 전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나도. 자, 어쨌든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8주차 시작할 때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